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인생의 온갖 고난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정신치료를 요하는 모든 내담자의 가장 흔한 진단명은 굶주림이라고 하네. 인정에 대한 굶주림, 관심, 애정에 대한 굶주림.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떤 시점, 어떤 종류로든지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외부로부터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지만, 그러나 희생자라는 의식은 내면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네.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를 희생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된 사실에 집착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야. 완고하고 남을 탓하고 과거에 갇혀있고 용서하지 않으려 하고. 결론은 마음 감옥이라는 것은 나는 희생자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만든 감옥이라는 것이지. 책을 읽으면서 내내 영화를 보는 듯 했거든. 몇 가지만 1인칭으로 소개할게. 책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네. 나는 헝가리에서 태어났다는 것. 9살 때쯤 책을 읽어주렴.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옆에 앉아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읽어주었지. 마그다 언니는 피아노를 쳤고 둘째 언니 클라라는 바이올린 연재, 나는 5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1941년 14살 유대인들은 노란 별 표시를 달고 배급제가 실시되었다는 것. 방과 후에 하루 5시간씩 발레 연습과 발레를 보완하는 훈련으로 체조를 배우기 시작했다. 올림픽 훈련팀에서 최고가 되려고 맹훈련을 했고 독서 모임에도 가입을 했고. 그렇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올림픽 훈련팀에서 쫓겨나게 되고 4월 어느 날 새벽 독일 군인들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끌려간다. 둘째 언니 클라라는 부다페스트에서 연주 여행 중에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교수의 전화를 받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서 수용소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 벽돌 공장에 배치되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 엄마와 아빠는 클라라에게 쓴 편지를 바닥에 버렸어. 혹 누군가의 손에서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극한 상황에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크다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우슈비츠 입구의 표지판에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글귀가 있었고, 아버지가 희망에 차서 말씀하셨지. 그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줄서기가 시작되었는데, 죽음의 줄과 노동의 줄,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요세프 맹겔레 박사가 서 있었고, 40세 이상은 왼쪽 줄로, 14세 이상 40세 미만은 오른쪽으로 줄 서라고 지시가 내려졌어. 언니는 오른쪽으로 갔고 나는 엄마를 뒤따라 가려고 할 때 맹겔레 의사가 물었지. 언니야? 엄마야? 엄마요. 그 순간 엄마는 왼쪽으로, 너는 오른쪽. 그리고 수용소의 저녁 시간에 엄마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카포에게 물었더니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의 카포가 말하기를, 이제부터 엄마에 대해서는 과거로 말해. 너희 엄마는 저쪽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저녁 시간 맹겔레 박사와 독일 군인들이 막사로 와서 나를 찾았다. 맹겔레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내가 맹겔레 박사 앞에 서자 박사는 엄마가들에게 연주를 시켰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그리고 박사는 나에게 춤추라고 명령을 했어. 그의 명령에 따라 몸이 저절로 춤추기 시작했다. 오직
댄스 루틴과 오랫동안의 훈련 경험에만 집중한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세계만 존재한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점점 희미해지고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들린다. 막사의 바닥은 부다페스트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가 된다. 맹겔레는 빵 한 덩어리를 던져주었고 침상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빵을 먹어서 감사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미 잃은 것에 관심을 기울일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지. 앞으로 네가 살면서 느끼는 황홀감은 모두 내면에서 나올 거란다. 발레 선생님의 말을 아우슈비츠에 와서 이해하게 되었다. 6개월 후 다시 줄서기. 언니랑 다른 줄에 서게 되었다. 죽음의 줄이거나 일하는 줄이거나 언니랑 같은 줄이어야 했다. 언니랑 눈을 맞춘 뒤에 옆으로 제주 넘기를 했다. 보초병의 시선을 집중시킨 몇 초의 시간에 언니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내게로 왔다. 아우슈비츠를 떠나 걸어서 오스트리아 국경에 다다르고 마우트하우젠으로 갔고 군슈키르헨으로 죽음의 행군을 하게 된다. 2000명의 사람 중에서 100명 정도만 살아남는다. 내가 비틀거릴 때 언니와 다른 여자가 손과 손을 깍지 끼고 인간 의자를 만들어준다. 너는 빵을 나누어 줬잖아. 맹겔레 박사가 준 빵이 나를 살렸다. 맹겔레 박사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 군슈키르헨에서 인육을 먹는 남자를 본다.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 모두가 뒤엉켜 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나는 풀잎을 먹을 거야. 선택은 나에게 있으니까. 한 번은 언니가 정어리가 든 캔을 들고 키워왔다.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열 방법은 없다. 그저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갑자기 커다란 외침이 들린다. 불태워지려나 기다리는데 미군이 도착했다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여기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미군들이 영어로 또 독일어로 외친다. 손을 들고 싶은데 할 말이 없고 힘이 없다. 순간 정어리 캔이 반짝반짝 빛나고 언니는 캔으로 군인의 시선을 잡았다. 나는 머릿속으로 춤출 수 있었다. 온 힘을 끌어모은 순간의 희미한 움직임으로 시체더미 속에서 미군에게 끌어올려지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 클라라는 부다페스트에서 엄마가 땅에 버린 편지를 전달받았다. 3000명이 움직인 그 발자국 밑에서 편지가 언니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독일 영사관을 찾았을 때 수위가 클라라를 두들겨 팼다고 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독일이 항복한 후에 러시아 영사관을 찾아서 군인들 앞에서 무료 연주회를 해주면서 그 대가로 고향 코시체로 돌아가서 가족을 기다렸고 돌아온 언니와 동생을 보살펴 주었다는 것.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이야. 살아남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그리고 긴 시간 육체를 병든 몸을 치료하는 시간이 있었지. 그리고 1949년 5월 19일에 남편이 체포가 되는데 사업체가 빼앗기고 전화는 도청당하고 차는 몰수되고 그때 9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 혼자 도망가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 그래서 잠시 산책을 나가듯이 9개월짜리 아이를 업고 클라라에게 암호식으로 전화를 한다. 클라라가 알아듣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기 기저귀 안에 기중품을 챙기고 여권도 챙기고 기차표를 예매하고 구류 중인 남편을 찾아 경찰서로 갔고, 그래서 그 교도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면회를 요청했다는 것이지. 딱 5분 만이야.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의 손을 잡고 탈출을 한 것. 그리고 이민의 날 1949년 10월 28일 미국으로 왔다는 것. 미국에서 시작하는 이민자 생활. 가난했고 영어도 몰랐고. 그러면서 공장으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버스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몸을 떨기도 하는 플래시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플래시백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서 땀이 나고 시야가 좁아지는 신체적 감각인데, 트라우마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도 한다는 것이야. 항상 겁에 질려있고 가난하고, 그래서 딸이 창피해하는 엄마가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야. 어린이집에서 딸이 가져오는 동화책을 가지고 딸 마리안느와 함께 영어 공부를 했다는 것. 그리고 1959년 영어 실력도 늘고 아이들이 스스로를 챙길 무렵 32살의 나이에 학부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삶은 가족 안에서 금기사항이었다는 것. 아들 조니 때문에 쉬었던 공부를 1966년에 다시 이어서 수업을 받을 때 20살 정도의 청년이 다가와서 당신은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아닌가요? 하고 물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을 건네주었다는 것. 그날 밤 자정이 지난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것. 나는 감추고자 애썼던 것을 똑바로 응시하는 책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는 것이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지만 네가 마음에 새긴 것은 아무도 네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엄마의 말을 생각했고, 그리고 프랭클이 말하는 핵심을 읽게 된다는 것.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깨달음은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고 쓴 에세이가 교내 출판물에 실리게 되고, 누군가가 그 복사본을 빅터 프랭클에게 보내고,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서 편지가 온다. 한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에게. 이후 그는 나의 멘토가 되고 심리학의 동료가 되기도 한다. 도시의 부유한 지역의 인기 있는 학교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았지만 엘파소의 스페인어 사용자 거주 지역에서 중등학교 7학년과 8학년에게 사회 과목을 가르쳤다.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마주한 장애물, 가난과 편견을 마주하면서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싶었다. 과거 장면의 플래시백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과거와 싸워서 극복하라고 하지만 1972년 에파소에서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교장 선생님과 대화 중에, 모르겠어요, 학위를 마칠 때쯤이면 50살이 되니까요. 그때 교장 선생님의 말씀, 무엇을 하든 어차피 50살은 되지요. 내담자를 수용하면서 나 자신도 수용하는 힘. 그렇군요.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지금 현재뿐이라는 것.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은 인정, 애정, 관심을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화가 많은 사람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너무 적게 먹고 너무 많이 먹기도 하는 것. 그렇지만 자유는 공짜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재난 성장 이론도 있는데 위기 상황, 때때로 사람들을 훼손시킬 수도 있지만 대개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경험들이라는 것. 인간이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심지어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 공통점은 우리 삶의 가장 소모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하지만 트라우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힘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계속 희생자로 살 것인지 또는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것인지 하는 것이지. 학위 논문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 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 3,000시간의 임상 실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6,000시간을 채울 때까지 의사 고시에 지원서를 내지도 않았다. 1978년 박사 고시 통과 후에 나는 나 자신의 트라우마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시작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정해놓은 제한된 이미지 안에서 사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반드시 증명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시간이 우리를 치료하지는 않는다.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라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우산 아래에 서 있으면서 자신의 몸이 젖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책망할 혹은 자신의 목적, 운명, 가치를 대신 결정할 누군가를 찾는 일이다. 과거는 버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다. 용서는 과거에 살았던 삶 그대로 현재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비난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힌다는 것. 내 인생에 2명의 구원자가 있었다. 군수 키르헨의 시체 더미에서 나를 끌어내어서 육신의 생명을 구해준 미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준 빅터 프랭클.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춤이 있다.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는 것. 탓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자기 감정으로 수용하기. 그리고 감정 수용 후에는 자신의 신체 반응을 확인하라고 해. 감정과 대면하기, 몸이 뜨거운가 차가운가, 호흡은, 심장 박동은. 인간 관계를 결정짓는 역학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거나 너무 적은 책임을 지고 있어서일 때가 많다는 것. 4개의 질문을 해보라고 하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누가 그것을 원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기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나가는 것 중에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당신은 그것에 관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감옥에 가두는 익숙한 패턴인지 벗어나기인지, 그리고 언제 할 것입니까? 답은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의미를 창조하고 발견하는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춤 2번째 단계는 진정한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 나에게는 아우슈비츠로 돌아가 보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진실을 알기 원한다. 왜라고 묻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고 과거를 통제할 수 없다.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마음껏 춤추자고 하네. 이 사람은 50이 되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 책을 쓴 93세까지도 현역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하는 사람. 꼭 읽어봤으면 좋겠네. 가만히 있어서 맞이하는 50살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50세가 되기를 기대할게. 안녕.